마지막으로 보험연금연구실 한상용 박사께서 금융투자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금융연구원 한상용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저희 보험연금실 박사님들과 함께 작성한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는 보험산업의 올해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내년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보험산업 상반기 성장성은 작년에 비교해서는 동기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입보험료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도입된 IFRS 17 도입에 따른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과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판매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생보사와 비슷하게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원수보험료는 11% 정도 증가하였고 장기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IFRS 17의 도입에 따라서 중요하게 된 보험 계약 마진 CSM의 확대 목적으로 상해 운전자 보험 등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제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일반 손해보험 부분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 대수의 증가와 배상 책임 보험 등의 증가로 역시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 계약 해지 후에 금리를 변경해서 재가입하는 등의 상품 교체에 따라서 수입이 작년보다 10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작년에 비해서 이제 좀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올해 IFRS 17이 도입되면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CSM을 대규모로 확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수익성 지표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5% 정도 증가를 했고 총자산이익률 ROA, 총자기자본이익률 ROE도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IFRS 17 도입 이후에 2차 손실이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SM 상강액 도입 등에 힘입어서 대형 손보사 위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당기순이익과 수익성 지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가 증가를 했고 ROE, ROE도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 이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됐고 CSM의 대규모 확보 등에 힘입어 업계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성 같은 경우는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6월 상반기 기준 생보사의 건전성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적용 전후에서 올해 이제 도입된 새로운 지급 여력 제도인 킥스가 이제 다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생보사 같은 경우는 킥스 도입 후에 이제 산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 자본이 1.8배, 가용 자본은 소폭 낮은 1.7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손해보험사도 역시 건전성 지표가 전분기 대비 경과 조치 적용 전후 모두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킥스 도입의 요구 자본이 1.9배 증가했고 분자인 가용 자본은 2.1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에 비해서 손해보험사에서 아무래도 지급 여력 비율인 킥스의 그 비율이 조금 크게 나타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산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보험산업의 선장성은 신규 수요가 좀 축소가 되고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다소 정체와 둔화가 전망이 됩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및 그리고 경쟁 심화 등이 신규 보험 가입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존재 등으로 성장이 다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축성 및 투자 상품, 특히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 수의 위축이 예상이 됩니다. 성장성을 이제 생보사와 손보사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면 내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생보사의 경우에는
종신건강보험 등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위주 상품의 판매가 확대될 것은 긍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IFRS 17 도입 이후에 이제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부채로 잡힘에 따라서 판매 유인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신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할 때 내년 생명보험사의 성장성은 다소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해보험사도 비슷하게 성장이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장기 손해보험은 이제 고령화의 진전으로 건강 질병에 대한 관심 및 위로비 지출 증대와 상해 및 운전자 보험 수요 확대와 같은 것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상승되는 것은 증가와 위험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는 건 긍정적 요인입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보험 수요 위축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추가 인하 압력 손해율이 좀 감소함에 따라 이런 압력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종합할 때 내년 손해보험사의 성장성은 다소 정체 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보험 포트폴리오의 개선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투자 영업손익 변동성 확대 등은 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혼재하면서 내년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유지 또는 소폭 개선이 예상됩니다. 먼저 생보사의 경우에는 IFRS 17 시행에 따라서 이제 보장성 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하에서 자산 운용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또 대형 손보사는 이미 보장성 보험 위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 전환이 재고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로비 지출 증가에 따른 예실차익의 감소 그리고 올해부터 도입된 IFRS 9 시행으로 투자 영업 손익 변동성 확대 및 고금리 기조와의 자본 조달 비용의 증가는 부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생보사들은 여전히 IFRS 17 도입되는데도 저축성 보험에 대한 위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CSM의 소규모로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손익의 변동성 확대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생보사의 내년 수익성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손보사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의 유지가 전망이 됩니다. 먼저 손보사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장성 상품 위주로 이미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CSM의 상각을 많이 대규모로 상각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CSM 측면에서 유리한 장기 보장성 판매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로 서비스 이용 및 차량 운행량의 증가 그리고 자연재해 확대 등으로 손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장성 CSM이 높은 보장성 보험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의 증가가 아무래도 수익성에 제한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다 종합할 때 내년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의 유지가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성도 역시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리 민감도의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올해 이제 9월부터 시행되는 CSM 산출 기준의 강화 같은 요소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킥스의 시행으로 이제 부채가 시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의한 자본 비율의 민감도가 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성 증권 조기 상환 압력 그리고 조달금리 상승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생보사에 비해 안정적인 CSM 확보로 가용 자본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민감도가 완화됐는데 이러한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및 기초가정 위험의 적용 등 CSM 가이드라인이 지금 9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생보사와 손보사의 건전성은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반적인 경제 금융 환경은 여전히 보험 산업에 비우호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 및 재무 건전성 부담 완화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IFRS 17의 시행으로 생보사보다는 아무래도 상품 포트폴리오가 보장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손보사가 더 수익성이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사보다는 아무래도 자본력 그리고 상품 포트폴리오 및 영업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대형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사에 비해서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IFRS 4를 작년까지 회계 기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기학률, 유지율, 손해율 등 목표 설정을 통한 개별 목표의 설정을 통한 성장 극대화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부터는 이제 IFRS 17에서는 최적 CSM 창출을 위한 개별 기능의 유기적 연결 및 전략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새로운 전략 관점으로 이제 전략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IFRS 17이 이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기 상황이어서 보험사의 실적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CSM이 뭐 과도 평가된 게 아니냐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금융감독의 보수적인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세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보험사 간의 내재 가치 및 실적에 대한 그 평가가 정확히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보험사의 실적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요 이슈 및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IFRS 시행 2년 차입니다. 올해 이제 처음 IFRS 17이 시행되면서 보험 계약 마진 CSM이 수익성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보장성 보험 위주의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열된 경쟁은 보험사의 성장 동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소비자 피해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이제 신상품 서비스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익성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보수적인 CSM 가이드라인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 적용 후에 재무 건전성 및 수익 구조가 취약한 중소보험사들이 아무래도 CSM 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평가입니다. 2022년 작년 말 기준 국내 보험사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16조 원 정도로 운용자산의 2.4%로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미국,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부실화가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국내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국내 보험사 PF 대출은 타 금융 업권에 비해서 제일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PF 대출 대부분 선순위 대출이고 본 대출 위주이기 때문에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보험사의 PF 대출이 비수도권 지역 및 아파트의 지역에 대한 비중이 좀 낮진 않습니다. 그리고 타 금융 업권은 PF 대출 규모에 대해서 이제 한도 규제가 있지만 보험 업권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감안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해외 진출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보험회사가 기존과 2010년도부터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수익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할 새로운 먹거리로 해외 진출이 요즘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 중에서 보험사 관련 개선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사 해외 진출 관련해서 CEO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보험사들은 CEO 같은 경우에 이제 임기를 국내와 같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임기를 좀 길게 가져감으로써 이제 해외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일관적인 경영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기를 좀 늘리는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면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해외 진출의 활성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플랫폼의 보험 상품 비교 추천입니다. 이제 내년 초부터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허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보험 상품을 이제 비교가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이제 연착륙되고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과 같은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 이제 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들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상품, 여러 가지 건강 증정 보험 및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3년 전부터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크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형 보험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5년부터는 위로 마이데이터 도입도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회사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뭐 다양한 연령층에 특화 차별된 맞춤형 보험 상품 그런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국 차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근래 들어서 이제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요양 서비스 산업과 같은 실버 케어, 시니어 케어가 요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니어 케어는 일단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이제 보험사의 수익 다각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안정망 구축,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실버케어 요양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을 확장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 차원에서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요양 사업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양시설 운영 시에 토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킥스 계산 시에 요양개설의 투자 이용 개수 인하 등의 그러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시니어 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연구원의 이석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보험산업 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자 나와주신 분들의 그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세션과는 달리 좀 제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다시 그 한꺼번에 힘차게 좀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상명대학교 글로벌 금융경영학부의 김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손해보험협회 김지훈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수석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님이신 문영진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기업평가의 송미정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보험과의 신상훈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그 저희 마지막 세션인데 아까 바로 전 세션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전 세션보다 약간 그 자유로운 신선한 좀 포맷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 사전 리허설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형화된 포맷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저희가 총 45분 정도 주어졌는데 6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6에서 7분 정도로 좀 시간을 좀 제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오늘 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김홍중 수석 상무님하고 김지훈 상무님,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의 그 송미정 책임연구원님, 그다음에 상명대학교의 김재영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보험산업의 감독과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문영진 국장님과 신상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홍중 수석 상무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보협회 김홍중 수석 상무입니다. 먼저 금융연구원에서 이렇게 이 보험 산업에 대한 동향하고 전망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이 발제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건전성에 대한 현황, 전망 이런 게 상당히 잘 분석이 되어 있고요. 또 주요 과제라든지 이슈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타픽을 잘 선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 좀 강조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명보험은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데 인구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잘 아시다시피 변화가 큽니다. 예를 들면 1970년도에는 출산율이 4.5명에서 약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출산율은 0.78명, 4분의 1 수준인 25만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상컨대 한 20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한 0.6명대의 출산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50년 만에
인구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기본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고령화 부분은 70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1%였는데 2022년도는 17.5%입니다. 이게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14% 이상인데 17.5%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돼 있고 2025년도면 20%가 초과되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험은 사실 푸시 마케팅을 해서 대면 영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보장의 니즈를 이끌어냈는데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또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비대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빅테크 관련돼서 플랫폼 비교 안내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 있어서 상당히 채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변화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아젠다를 잡고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결국 그 보험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본업 비즈니스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자회사나 부수 업무 또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발전자께도 말씀하셨지만은 헬스케어라든지 요양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헬스케어 부분은 발전자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공의료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상품 개발도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심평원 자료는 저희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건보는 지금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 가명 정보로 해서 소비자에 대한 어떤 큰 위험도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빨리 개방이 돼서 이 초고령 사회에서 보험의 역할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의료 쪽에 의료하고 비의료 구분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큐어냐 케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상당 부분들을 큐어 쪽으로 보고 케어 쪽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 비의료 구분, 의료하고 비의료의 구분을 좀 명확화해서 그런 부분들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양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KB 골든라이프 쪽에서 지금 양질의 요양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임차 허용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허용이 된다고 하면 보험사 쪽에서 양질의 요양시설들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만 명 정도가 2030년도 되면 아마 부족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다만 이제 이런 요양사업에 대해서는 이 임차 허용이라든지 또 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채널 쪽 보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보험은 말씀드렸듯이 푸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전속 채널 중심으로 해서 설계사들을 양성해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 그동안에 생보가 전속 채널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큰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GA로 다 많이 자회사 형태로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보 전속 설계사들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40만 중에서 한 GA가 한 20만이 넘고 생선보 합쳐도 한 12만 정도 이렇게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채널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하고 또 이 GA 또 이런 채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저희 생보 산업이 과연 이렇게
인구 구조도 변화되고 또 채널도 변화되는 와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이 디지털화 또는 비대면화 이런 채널에 어떤 형태로 이런 앞으로 전략을 구사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년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김홍준 상무님께서는 생명보험협회에 둘러싼 환경 내년도 향후 그리고 핵심 사업계 아젠다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보협회 김지훈 상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김지훈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단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올해에 우리 손해보험 산업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건전성 이런 면에서 나름 좋은 지표를 사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또 고금리 고물가 또 저성장 흐름에 현재는 지금 이렇게 많이 직면을 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일단 가장 먼저 가계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또 저출산 등 이런 여파 등이 계속 겹쳐서 보험 수요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업계 내 상품 판매 경쟁이 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꾸로 또 우리 업계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도 사실 좀 했는데요. 최근에 뭐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무해지 저해지 보험 그리고 뭐 독감 특약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이 좀 과열되는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또 우리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과당 경쟁은 좀 지양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시장 상황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도 내년 우리 업계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좀 다소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극복을 하고 또 지속 성장을 앞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 협회를 중심으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중점 과제들을 좀 착실하게 발굴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주요 이슈라든지 과제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FRS 17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 업계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시행 1년이 거의 다 됐고 2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뭐 문제도 있었는데 이 부분 잘 업계가 좀 준수를 해서 앞으로 수익성이나 건전성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공시도 되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우리 업계가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17을 앞두고 제도 시행에 따라서 이제 예상치하고 실제치 간의 어떤 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변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가 컸었는데 제도는 이제 현재는 지금 제도는 어느 정도는 좀 세팅이 된 것 같고 제도 자체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외생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대응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수립을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또 갑자기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각사 체질에 맞게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쪽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이제 고금리 기조하고 뭐 부동산 시장 침체 워낙에 좀 심한데 일단 국내 부동산 PF 대출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까지도 우리 업계가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출이나 투자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보수적인 기준을 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특정사 한두 개사로 익스포저가 좀 국한이 돼 있고 미분양 리스크가 좀 적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돼 있고 또 뭐 선순위라든지 책임시공 이런 안전장치들이 여러 겹 좀 마련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적은 것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해외 진출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당기순이익의 1% 남짓하게 수익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깨가 나갈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동안에 우리 당국에서 많이 제도 개선을 해주셨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험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현지 법인 설립을 하고 또 뭐 보험사 인수를 현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자기 자본만 현재는 이제 활용해서 설립하고 인수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 자금 차입 목적을 완화해 준다든지 또 범위를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주시면 좀 더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좀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채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등장하는 거와 같은 효과다 보니까 좀 불공정 경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 동력 그러니까 신사업 강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성장 동력 찾는 것은 업계의 그 영원한 화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성장 동력은 과거에 이제 성장해왔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 항상 그 성장의 어떤 밑거름이 됐던 그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출 성장에 따른 어떤 해상교역 담보하는 해상보험 중심으로 우리 손보업계가 성장을 했다 그러면 8, 90년대 들어서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보험 시장이 비약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웰빙 분위기로 질병상해 보험 시장 성장을 했는데 그럼 2020년대는 어떤 메가 트렌드가 있을까? 누가 봐도 이거는 성장 동력이다라는 어떤 긍정적 트렌드는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위기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좀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령화가 이제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사업계를 기회를 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뭐 헬스케어, 의료 데이터 확보, 요양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고령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로 뭐 시장을 활짝 열어준다, 뭐 이거보다는 그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용이 돼서 더 새롭고 더 넓고 더 저렴한 그런 상품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해보험업권의 그 특성인 그 일반보험 쪽인데요. 좀 공사보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면서도 어떤 재난안전망이라는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게 일반보험인데 현재는 이제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같이 정책성 보험들이 당국과 그 공조하에 그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이런 정책성 보험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상의 어떤 지수형 보험과 같이 좀 접목을 해서 손해사정 복구시간, 그 손해사정에 따른 어떤 복구시간 지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좀 이런 부분을 지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좀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ESG 평가 시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마련해 주는 방안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제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윤 상무님도 그 손보사들이 그 지금 직면한 시장 환경과 제도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또 과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상생금융 이슈까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기업평가의 송미정 책임연구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기업평가에서 보험 섹터 담당하고 있는 송미정입니다. 한상용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2024년에 보험업계가 직면한 어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저희도 대체로 발표해주신 내용의 의견을 같이 합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좀 분석자 관점에서 좀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제도 IFRS 17과 킥스 제도가 어떻게 안정화될 것이고 비교 가능성이 이제 업체 간 비교 가능성이 얼마나 확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아직 시행 초기고 좀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슈가 올해 좀 많았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냐, 이 CSM 규모가 제대로 산출된 것이 맞냐, 이런 이슈들이 또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가 됐었고, 여기에 대응해서 사실 금융당국에서 이제 계리적 가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게 이제 9월 말까지 해서 적용이 되면서 중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업체의 재무제표가 조금 흔들리고 킥스 비율도 조금 변동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CSM은 조금 이슈가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전환 시점의 회계 처리 방법 때문입니다. 전환 시점에 이제 각 회사들이 재무 상태가 어땠느냐,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가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소급법을 적용한 기간이 각각 달랐습니다. 근데 이 소급법을 어느 정도 기간에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CSM이 규모가 조금 다르게 산출되는 영향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CSM이라는 게 보험회사의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대변하는 지표인데, 현재로서는 이 CSM이 어떤 보험 포트폴리오의 질뿐만 아니라 조금 이런 회계 처리 방법, 전환 시점의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삼각되고 신계약 유입되면서 CSM이 누적되면서 조금 희석은 되겠지만, 이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CSM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 저희도 그 지표가 가지는 유의미함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그 지표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이 얼마나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를 조금 저희도 지켜보면서 저희 평가 지표로의 도입 방법이나 시점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운용자산의 건전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작년부터 부동산 PF,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해외 대체 투자 관련해서, 건전성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제기가 됐고, 보험회사들도 운용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그 우려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험업권의 자산 건전성은 타 업권 대비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보험회사가 굉장히 이제 부채에 맞춰서 자산을 장기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자산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장기 국공채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이제 업권들에 비해서. 그래서 국공채가 이제 무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자본 규제가 조금 타이트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이제 요구 자본을 조금 관리하는 과정에서 크레딧 리스크나 마켓 리스크를 다른 업권 대비 조금 낮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부실화된 자산, 고정이하 자산 비율 같은 부실화된 자산 비율을 봐도 다른 업권 대비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PF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트렌치 구성이나 시공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질적으로 타 업권 대비 좀 질적으로 좋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는, 일단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운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건당 들어가는 이제 투자 규모도 크습니다. 보통 이제 수백억씩 한 건당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실이 한 건이 나더라도 조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이어서 자본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해외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좀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좀 쉽지 않고, 이거를 좀 파악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좀 더 보험회사들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 특히 이제 해외 대체 투자 같은 물량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이제 채권의 등급을 부여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순이체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장과 관련해서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2년까지 보험회사들의 이런 채권 발행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23년 들어서는 사실 이런 발행 니즈는 좀 작년 대비로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2년까지 적용됐던 RBC 제도가, 그러니까 RBC 비율이라는 것이 조금 금리에 좀 민감하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었고, 작년에 금리가 오를 때 회사들이 이제 금리 상승에 RBC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응해서 자본성 증권 발행이 좀 많았고요. 또 킥스가 23년에 도입이 되니까 작년에 이 신제도에 대비해서 좀 미리 발행해 놓으려는 수요 때문에 또 발행이 많았습니다. 올해 킥스가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상 대비로는 사실 회사들이 좀 양호한 수치로 킥스 비율을 게시를 했고, 지금 움직이는 폭을 보면은 금리에 대해서도 조금 RBC 비율 때보다는 좀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현재 지금 올해 이제 콜옵션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콜옵션 그 기발행 채권의 콜옵션 이제 도래 차환하는 발행을 제외하면 순발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대형사들이 발행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대형사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사들 사실은 돌아오는 것들 그냥 순상환해버리는 케이스들도 종종 보입니다. 다만 중소형사 같은 경우, 이제 킥스 비율이 조금 관리가 필요한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차환 물량 이외에도 좀 순발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조달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기발행 누적량도 많고 이런 조달 금리가 높은 수준이면 사실 수익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자본 비율 외에도 이런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송미정 책임연구원님은 그 기업 평가 그리고 채권 평가하시는 관점에서 보험사의 어떤 신회계 제도랑 그다음에 운용자산의 건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계에서 나오신 김재현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현입니다. 일단은 뭐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좋은 발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토론을 이제 양 협회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디테일하게 또 내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드리지 않은 부분을 좀 굵직한 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코비드 19이 지나면서 이제 보험 산업이 좀 기지개를 폈는데 이게 들리는 소식이나 이렇게 보면은 생보 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손보 쪽은 이제 많이 그 발전했는데 상대적으로 생보가 취약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인구 구조와 그리고 보험 수요의 어떤 포화성, 인구 구조 변화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세대 이 단일 혼자 독신으로 사는 이 단일 세대의 증가도 실제로는 보험 상품의 변화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상품군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창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전망이 그래도 밝게 나왔는데 그 안을 좀 들여다 보니까 아까 한상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는 뭐냐면은 새로운 어떤 상품 수요의 창출 또는 수요량의 확대가 아니고라기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나 수익성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거를 뭐 시책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판매를 많이 푸시를 해서 늘어났던 어떤 그 수익성, 어떤 매출 증대가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 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보험이 아무래도 푸시 마케팅을 이제 해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GA가 지난 GA가 나타난 한 15년 된다 그러면 GA의 어떤 평가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정책과 감독 당국에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GA로 인한 우리의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서플러스는 어디 있나라는 것도 저희 학자로서 좀 고민입니다. 이게 이제 예컨대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은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해서 제도가 도입됐는데 GA는 이게
제대로 도입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이 엔티티로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된 것이 과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산업 발전에서 저는 그렇게 뭐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굳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재판 분리가 일어나면서 보험사로서는 뭔가를 어떤 변화의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한 거 보면은 정의 설계사를 교육시켜서 결국에는 교육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주의한테 뺏기는 이제 그런 레퍼토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다시 자회사로 주의 자회사를 만드는 이 내재 전략, 즉 이제 수직적 통합 전략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런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그동안 강조됐던 소비자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희석화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리면은 일단 GA도 이제 덩치가 커졌던 만큼 그만큼 책임감도 느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협회도 또 이제 만들어져서 또 정착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만큼 자율규제의 기능도 GA 대리점 협회나 이런 데 맡겨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GA 자회사가 이렇게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내재하고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GA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스스로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어떤 환경이 또 개선이 돼서 좀 많은 기대가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판매 채널에서는 이게 이제 이해집단 간에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규제하고 감독 당국에서 좀 더 이해 조정을 잘 할 필요가 이제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대면 채널의 어떤 자율규제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이쪽 자본시장 쪽에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제 퇴직연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퇴직연금 제가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제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까 퇴직연금 쪽이 뭐 손보도 많이 들고 생보도 많이 들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그게 지난 22년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금융 권역별로 MS를 보면 은행이 절반을 드디어 10년 전 2012년에 48.4%였어요. 그런 게 작년에 50.9%로 드디어 절반을 넘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성장이 당시에 18.9%였는데 22%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보험업권에서 그만큼 MS를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보가 25.0%에서 21.6% 떨어졌고 손보는 아예 7.6에서 거의 반토막인 4.6%로 4.3% 위축됐습니다. 특히 이게 기업이 아니고 일단은 기업 관계에서 사용자의 손을 떠나는 이 개인형 IRP로 딱 넘어가 버리면 지금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 가지고 이 퍼포먼스 가지고 승부를 보는 이제 그런 쪽이 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 MS가 13.7%에서 27.6%로 약진을 했어요. 10년 동안에. 근데 생보사의 경우는 13.8%에서 5.2%로 크게 위축됐고 손보사는 우리 옆에 이제 우리 김상문이 계시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나마 4% 먹었던 거를 지금 1%도 안 되는 0.8%로 돼서 거의 이제는 사업을 적게 될 정도로 지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는 퍼포먼스 게임이라는 건데 퍼포먼스는 결국에는 퇴직연금은 노조 측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 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안정성만 가지고는 이제 추구하는 세대는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럴 때 과연 생선보호를 합쳐서 과연 어떤 쪽으로 이거를 어드레스를 해야 이 사업에서도 계속 강점을 유지할 건가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자산 수익률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운용은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는 입구 단계에서는 규제를 이제 강제화를 시켰기 때문에 반강제를 시켰기 때문에 정입 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정리는 운용 수익률 가지고 한다 그러면 출구 단계, 즉 연금화 단계에서는 실제로는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자기의 원래의 본연의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지금 작년에 보니까 연금 수령이 지금 뭐 금액별로는 92.9%로 다 일시금이고 7.1%밖에 7%밖에는 연금 수령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7%가 작은 거는 아닙니다. 계좌 수가 32,000개예요.
작년만 보더라도. 그리고 평균 금액이 1억 5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 수령하는 걸 연금화를 어떻게 이거를 베이크를 태울까 할 때 그 베이크를 제공하는 거는 실제로 생명보험이 많은, 왜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경험생명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예컨대 뭐 톤틴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외 사례도 잘 보고, 그래서 이 연금화 시장을 좀 개척을 하고 그쪽을 꽉 쥐는 것이 오히려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국가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 측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영 교수님께서는 그 현재 그 보험사의 어떤 실적의 어떤 이면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판매처를 관련해서 뭐 자율규제 강화라든지, 그리고 상품 추이선 퇴직연금 특기 관련해서 어떤 보험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그 보험 산업의 그 금융 감독을 책임지고 계시는 문영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성룡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보험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보험 산업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황과 내년도 전망, 주요 이슈 등을 잘 하나하나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옆에 우리 신상호 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신상호 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맡기고요. 저는 이제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으로서 국내 보험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실제 신장 상황에 대해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종합평가에서 우리의 보험 산업에 대한 제약 요인을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조 변화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생손보업권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롱텀 비즈니스에 특화된 그 생보험권과 달리 이제 숏텀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장기 보험을 함께 영위하는 손보험권은 그 상품 전략 등에서 진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뭐 동일한 잣대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3보험 영역에서 상품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생보험권의 경우에는 사망담보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젊은 세대의 어떤 인식 변화, 저축, 투자 상품의 타업권 대비 경쟁력 요리 등의 상황으로 IFRS 17 하에서 단기 납 종신 과열 경쟁이 촉발된 바 있고요.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손보호권의 경우를 보면 CSM 확보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무해지 보험을 통한 가격 경쟁, 독감 100만 원 등 과도한 특약 출시 등 왜곡된 상품 경쟁이 반복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타사승환뿐만 아니라 자사승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발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제 단기 성과 중심으로 보험업권의 상품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회사의 성과 평가 기준에 근거한 바가 크겠지만, 이러한 상품 정책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왜곡을 가져오고요. 건전성,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위험 보장을 통해 성장해야 되는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채널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이슈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의 보험 상품 비교 추천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자회사 GA의 확산, 영향력 확대 등 판매 채널의 변화는 이제 노령화되고 있는 보험 설계사, 독립 GA, TM 영업조직 등 전통적인 어떤 대면 채널, 판매 채널에도 직감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렴한 사업비 구조, 접근의 용이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 등 특수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모바일 등 보험회사의 비대면 채널의 성장세는 매우 더딘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내부 경영 효율화 및 소비자 어떤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의 디지털 수준은 별개의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 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의 개발 및 다양한 채널의 완전 판매 문화 정착. 이거 제가 감독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되던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내년에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보호목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입니다만 2024년 내년에도 업계 스스로 어떤 정도 영업에 대한 정도 영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업계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험회사의 위기 중에 해외 대체 투자 등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당국의 감독원에서 왔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해외 대체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영중 국장님께서는 감독 당국 책임자의 입장의 관점에서 보험사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한 큰 방향을 특히 제일 중요한 소비자 측면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보험산업의 정책 책임지고 계시는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신상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보험과장 신상훈입니다. 예.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많은 토론회와 내년도 전망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 보험과장이지만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박학다식한 건 아니라서 다만 오늘 토론과 여러 가지 그런 정책 과제 같은 것들 얘기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이후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오늘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는 이제 IFRS 도입된 지 이제 2년째고 그다음에 킥스 도입도 있고 특히 이제 고금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산운용이나 이런 데만 보험사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민정 박사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 키워드는 오늘 이제 김지훈 상무님이나 김홍중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 신상품 개발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IFRS가 도입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CSM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보장성 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보장성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예를 들면 자회사를 확대하느니 이제 해외 진출하느니 헬스케어 요양 비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보장성 상품을 늘리는 그런 신상품 개발과 결국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보험 상품을 정의할 때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연한 사건에 대비해서 금전 또는 기타 급여를 지급하는 상품인데 기존에는 이제 금전을 많이 이제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많이 갔다 그러면 헬스케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양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본업은 아니지만 자회사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서비스하고 보험이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이게 본업과 이제 그런 서비스업이 이제 본말이 전도되어야 하지는 않겠지만 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보험 상품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CSM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이 얘기되는 펫보험이라든지 헬스케어 요양 이런 것들이 다 그거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보험사들이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이제 보험사들이 처한 거, 그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아이템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그런 서비스하고 결합되는 보험 상품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손해율 관리나 리스크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결국은 이제 경쟁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판매 채널 이슈를 다들 제기하고 계십니다. 뭐 그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하신 그 뭐 플랫폼 이슈라든지 뭐 GA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판매 채널 이슈라고 하는데 저는 이 각각의 이슈가 과연 설계사를 뺏어오고 다시 또 뺏기고 하는 그런 이슈로, 그다음에 플랫폼 비대면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런 이슈를 각각의 것들을 피스밀로 접근하기보다는, 또 마찬가지로 이 지주 계열의 보험사들은 또 이제 방카에 대한 불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험사들의 이제 재판 분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고, 이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판매 채널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지역적인 이슈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만 지금 다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채널의 이슈가 나왔을 때 보험업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약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에브리바디 연회피한 이슈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가 볼 때는 학계와 연구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저는 이 각각의 채널 이슈도 중요하지만 채널 간의 경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속과 플랫폼, 그다음에 GA, 그다음에 방카슈랑스, 각각의 채널들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만이 보험사들이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 학계나 연구원이 우선적으로 조금 이 채널을 개별 채널 이슈가 아닌 전체 채널을 가지고 조금 분석하고 좀 어떻게 조화롭고 어떻게 채널 간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도 뭐 금감원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이슈이고 꺼내기도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그런 부분은 업계랑 학계가 먼저 좀 논의해 주시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상훈 과장님께서는 그 세 가지 키 이슈,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마지막으로 그 판매 채널의 어떤 조화로운 경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뭐 그래도 다들 그 잘 맞추셔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우리 한상현 박사님 뭐 추가적인 멘트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 네, 다 좋은 말씀 주셔서 추가적인 멘트는 없고, 마지막으로 신상훈 과장이 말씀해주신 채널 간의 경쟁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향후 연구 주제를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오늘 그 6분의 토론자분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걸 마지막으로 세미나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